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단넷에서 가장 저수준의 동시성 도구인 스레드 클래스를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레드 워크.스타트의 실체가 무엇인지, 왜 OS 스레드와 1대1로 매핑되는지, 그리고 왜 요즘 코드는 거의 모두 태스크를 쓰고 스레드를 직접 만드는 일이 드물어졌는지를 IL 레벨까지 내려가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왜 이 주제가 중요한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유니티 모바일 게임을 만들다 보면 메인 스레드가 멈추는 순간을 자주 마주합니다. 서버에서 큰 제이슨을 받아 파싱할 때, 세이브 파일을 디스크에 쓸 때, 거대한 맵의 길찾기를 계산할 때 같은 상황이죠. 이런 작업이 메인 스레드에서 수십 밀리초 이상 걸리면 프레임이 떨어지고 화면이 끊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스레드를 하나 더 만들어서 거기서 돌리면 되지 않을까 하는 발상이 떠오르고, 검색해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도구가 시스템.스레딩.스레드 클래스입니다. 그런데 막상 써보면 결과받기가 까다롭고, 워커 안에서 예외가 한번 터지면 게임이 통째로 죽고, 50개만 만들어도 메모리가 50메가씩 늘어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스레드는 OS 스레드와 거의 1대1로 매핑되는 가장 저수준의 동시성 도구이기 때문이죠. 이 영상에서는 스레드가 정확히 무엇이고, 어떻게 동작하며, 왜 대부분의 경우 직접 쓰면 안 되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써야 하는 좁은 사례가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스레드와 태스크의 본질적인 차이를 회사 인사 비유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회사에 일이 하나 들어왔다고 해보죠. 두 가지 처리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정직원 채용입니다. 사람을 한 명 새로 고용해서 책상과 컴퓨터, 계정을 다 준비해주고 일이 끝나면 다시 정리합니다. 이름표도 달고 부서 우선순위도 매길 수 있어 통제력은 좋지만 일 하나 시키자고 채용과 해고를 반복하면 인사팀이 폭발하겠죠. 둘째는 파견 인력 요청입니다. 외주 회사에 결과 좀 뽑아주세요 하고 부탁만 하면 그쪽이 이미 대기하고 있는 인력풀에서 한 명을 배정해주고 일이 끝나면 그 인력은 다른 일을 받으러 갑니다. 결과는 그쪽이 알아서 가져다 주죠. 스레드는 바로 정직원 채용에, 태스크는 파견 인력 요청에 가깝습니다. 스레드는 OS에 진짜 스레드를 하나 더 만들어 달라고 시스템 콜을 던지고, 태스크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스레드 풀에서 빌려 쓰는 도구입니다. 둘 다 동시 실행이라는 결과는 같지만 비용과 관리 부담, 조합 가능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그림은 단넷 프로세스 안에 스레드가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가운데 점선사각형이 단넷 프로세스 한 덩어리, 즉 CLR이 도는 공간이고요. 왼쪽 파란 박스가 메인 스레드, 즉 게임 루프나 UI를 담당하는 메인 스레드입니다. 기본적으로 포그라운드이고 약 1메가 크기의 스택과 TEB라는 OS 메타데이터를 들고 있습니다. 가운데 주황 박스가 우리가 뉴스레드 워크로 만든 워커 스레드이고, 메인과 똑같이 1메가짜리 스택과 TEB를 따로 또 가집니다. 즉 스레드를 하나 만들 때마다 이 한 묶음이 통째로 더 생긴다는 뜻이죠. 오른쪽 회색 박스가 스레드 풀인데, 이 안에는 미리 만들어둔 스레드들이 줄지어 앉아서 일이 들어오기를 기다립니다. 태스크가 빌려 쓰는 곳이 바로 여기이고, 풀 안의 스레드들은 모두 백그라운드이며 우선순위가 노멀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우리 눈에는 그냥 객체 하나처럼 보이는 스레드가 OS 입장에서는 1메가짜리 자원 묶음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new 키워드의 의미를 한 번만 짚고 가겠습니다. new는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희배할당하고 생성자를 호출하는 연산자입니다. 그런데 스레드의 경우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객체 자체는 단넷 팁에 만들어지지만 OS 스레드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진짜 OS 스레드는 스타트 메서드를 호출하는 순간에 비로소 생성됩니다. 즉, 스레드 t는 new 스레드 워크라고 써도 그 시점에는 매니지드 객체만 하나 떠있는 상태이고, OS 자원은 아직 한 푼도 잡지 않았다는 뜻이죠. 이 분리는 뒤에서 IL을 볼 때 다시 한번 또렷이 드러납니다. 이제 스레드를 가장 단순하게 쓰는 패턴을 직접 보겠습니다. 유니티 어웨이크나 일반 콘솔 앱에서 흔히 마주치는 모양인 new 스레드 스타트, 조인이라는 세 단계 흐름입니다.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8번째 줄, new 스레드 워크는 워크라는 메서드를 시작점으로 삼는 스레드 객체를 만듭니다. 이 시점에 OS 스레드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11번째 줄에서 네임을 워커로 지정해 디버거에서 알아볼 수 있게 하고요. 13번째 줄에서 is background를 true로 바꿔서 메인이 끝나면 같이 정리되는 백그라운드 모드로 만듭니다. 14번째 줄의 프라이어리티는 above normal로 올리는데, 이건 스케줄러에 보내는 힌트일 뿐 절대적인 보장은 아닙니다. 이어서 결정적인 부분 16번째 줄을 보겠습니다. t.start가 호출되는 이 순간에 비로소 OS에 시스템 콜이 들어가서 진짜 스레드가 만들어지고, 워크 메서드가 그 새 스레드 위에서 실행되기 시작합니다.
19번째 줄의 T점 조이는 워커가 끝날 때까지 메인 스레드가 여기서 블로킹 된다는 뜻이죠. 그 아래 25번째 줄의 스레드.점 슬립은 백 1, 2초 동안 OS가의 스레드에 CPU를 주지 않는다는 의미고요. 평범해 보이는 코드지만 한 줄 한 줄이 OS 자원 한 묶음에 직접 닿아 있다는 사실이 핵심입니다. 방금 본 C# 코드를 IL로 디컴파일한 결과를 같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줄 주석 아래 다섯 번째 줄의 LDFTN 명령은 워크 메서드의 함수 포인터를 꺼내 스레드 스타트 델리게이트를 만드는 부분이고요. 여덟 번째 줄 주석 아래의 new obj가 그 델리게이트를 받는 스레드 객체를 힙에 만듭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드러납니다. 이 new obj는 그저 매니지드 힙에 객체 하나를 올린 것뿐이고 OS 스레드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11번째 줄 주석부터는 네임과 이즈 백그라운드, 프라이어리티 같은 속성을 세터로 차례로 호출하는 영역이 시작됩니다. 이어서 같은 IL의 아래쪽을 보겠습니다. 16번째 줄을 보면 ldc.i4.3이라는 명령이 보이고 17번째 줄에서 그 값을 셋 밑줄 프라이어리티에 넘기죠. 이게 바로 스레드 프라이어리티 점 어보브 노멀의 정수값 3이 그대로 박혀 들어간 모습입니다. 이놈 이름은 컴파일러 친절일 뿐 런타임에는 그냥 정수 3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별표 표시가 붙은 19번째 줄 주석 아래 20번째 줄의 콜버트 스레드 스타트, 이게 진짜 시스템 콜이 일어나는 지점입니다. 이 IL 한 줄을 만나기 전까지는 OS 입장에서 새 스레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23번째 줄의 콜버트 스레드 조이는 워커가 끝날 때까지 블로킹하는 호출이고요. C# 한 줄 한 줄이 IL에서는 어떤 명령으로 풀어지는지, 그리고 어디서 비로소 OS 자원이 잡히는지를 또렷이 확인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그렇다면 스타트 호출 한 번이 안에서 정확히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를 단계별로 그려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스레드.점 스타트가 호출됐을 때 일어나는 세 단계를 순서대로 보여줍니다. 위쪽 파란 박스에 바스 T는 new thread work 세미콜론 T 점 스타트까지 라고 쓰여 있고요. 1번 단계 CLR이 우리가 넘긴 델리게이트와 이름, 우선순위 같은 정보를 정리합니다. 이번 단계가 결정적인데 OS 시스템 콜이 일어납니다. 윈도우에서는 create thread, 리눅스에서는 pthread 밑줄 create가 호출돼서 약 1메가짜리 스택과 TB가 새로 할당됩니다. 3번 단계에서 만들어진 스레드가 레디큐에 들어가는데 언제 실제로 실행될지는 OS 스케줄러가 결정합니다. 즉 스타트를 부른다고 해서 그 다음 줄이 실행되기 전에 워커가 시작되는 게 아니란 뜻이죠. 아래 빨간 박스가 매 호출마다 발생하는 비용을 정리한 것인데 유저 모드에서 커널 모드로 전환되는 비용이 수 마이크로초에서 수십 마이크로초, 1메가짜리 스택 가상 주소 예약, TB와 커널 스레드 객체 같은 OS 리소스 할당, 그리고 종료 후 자원 회수까지 이 모든 게 스레드 하나당 한 번씩 일어납니다. 짧은 작업 1000개의 뉴 스레드를 1000번 호출하면 시스템 콜이 1000번의 1기가짜리 스택 예약이 한꺼번에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오죠. 다음으로 스레드에서 자주 헷갈리는 포그라운드와 백그라운드 차이를 짚어보겠습니다. 스레드는 기본적으로 포그라운드 스레드로 만들어지는데 포그라운드 스레드가 단 하나라도 살아있으면 프로세스는 종료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즈 백그라운드를 true로 바꾸면 메인 스레드, 정확히는 모든 포그라운드 스레드가 끝나는 순간 OS가 백그라운드 스레드를 무자비하게 강제 종료해버립니다. 이 차이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잘못된 코드와 올바른 코드를 차례로 보겠습니다. 이 코드는 5초간 슬립한 뒤 메시지를 찍는 단순한 워커입니다. 그런데 9번째 줄에서 이즈 백그라운드를 true로 바꾸어 놓고 스타트만 한 다음 메인이 그대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메인이 종료되는 순간 백그라운드 T도 같이 사망합니다. 5초가 지나기 전에 프로세스가 끝나버리니 7번째 줄의 console.write라인은 출력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의도와 정반대로 동작하는 거죠. 이번엔 같은 코드인데 9번째 줄에 적힌 대로 이즈 백그라운드 자체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기본값 false, 즉 포그라운드 스레드가 됩니다. 11번째 줄 주석처럼 메인이 먼저 끝나도 T가 살아있는 한 프로세스는 절대 종료되지 않습니다. 5초 뒤 끝까지 실행 보장이라는 메시지가 반드시 출력되죠. 정리하자면 스레드풀에서 빌려오는 스레드나 task.run으로 만든 스레드는 모두 백그라운드인데 이게 바로 콘솔 앱에서 task.run만 던져두고 메인이 끝났더니 작업이 사라져 있더라는 흔한 함정의 정체입니다. 용어를 한 번 더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즈 백그라운드는 백그라운드 여부를 나타내는 불속성입니다. true면 백그라운드, false면 포그라운드인데 기본값이 false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속성은 반드시 스타트 호출 전에 설정해야 안전합니다. 스타트 이후에 바꾸려고 하면 타이밍에 따라 의도와 다르게 동작할 수 있으니 뉴 스레드 직후에 바로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두시는 게 좋습니다. 스레드를 쓰면 자주 오해받는 세 가지 메서드가 있습니다. 슬립, 일드, 그리고 프라이어리티인데요.
첫째, 스레드.sleep MS는 단순히 지정 시간 동안 CPU를 안 받는다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호출 즉시 스레드는 웨이트 상태로 바뀌고 OS 스케줄러에 양보하고 시간이 지나면 레디 상태로 복귀하지만 거기서 바로 실행되는 게 아닙니다. CPU 코어가 비어 있어야 비로소 실행이 시작되죠. 그래서 실제 깨어나는 시간은 항상 인자로 준 시간 이상입니다. 윈도우의 기본 타이머 해상도가 약 15.6mH라서 슬리비를 적어도 사실상 16mH 가까이 걸릴 수 있습니다. 둘째, 스레드.build는 같은 코어에서 대기 중인 다른 스레드가 있으면 한번 양보하고 없으면 자기 자신이 즉시 다시 실행됩니다. 이건 스핀락에서 잠깐 양보할 때 외엔 거의 쓰지 않습니다. 셋째가 가장 오해가 큰 프라이어리티인데요. 이건 스케줄러에 대한 힌트일 뿐 보장이 아닙니다. 하이어스트로 올린다고 다른 스레드보다 먼저 실행된다는 보장은 없고 오히려 잘못 사용하면 낮은 우선순위 스레드가 영영 실행되지 못하는 기아 현상이나 우선순위 역전이라는 고전적인 동기화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모바일에서는 OS가 우선순위를 거의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의존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스레드의 약점이 가장 또렷하게 드러나는 영역, 결과 반환과 예외 처리를 보겠습니다. 같은 값 하나 계산해서 받기라는 단순한 일을 스레드 버전과 태스크 버전으로 각각 만들어서 비교해보죠. 코드를 같이 보겠습니다. 위쪽 X 표시 스레드 버전을 보시면 네 번째 줄의 int result는 0이라는 지역 변수를 두고 람다 안에서 result의 컴퓨트의 결과를 대입하고 있죠. 그런 다음 일곱 번째 줄에서 t.join으로 호출자 스레드를 블로킹시켜서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여덟 번째 줄에서 리절트를 반환합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결과를 받기 위해 람다 외부 변수를 캡처해서 두 스레드가 공유하는 형태가 됐고요. 게다가 컴퓨터 안에서 예외가 터지면 그걸 호출자가 다시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반면 11번째 줄 아래 체크 표시 태스크 버전을 보시면 await task.run 한 줄로 끝납니다. 결과값도 자연스럽게 돌아오고 예외도 await 지점에서 호출자 스레드로 다시 던져지고 취소 토큰까지 얹을 수 있습니다. 같은 일인데 결과의 모양이 완전히 다르죠. 이게 IL 레벨에서는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 줄을 보면 스레드 버전이 컴파일된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입니다. 컴파일러가 디스플레이 클래스라는 중첩 클래스를 자동으로 만들었고 네 번째 줄을 보세요. 리절트라는 필드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코드에서는 분명히 지역 변수로 썼는데 람다가 그걸 쓰는 순간 컴파일러가 리절트를 클래스 필드로 승격, 즉 프로모션 시켜서 힙에 올려버린 겁니다. 일곱 번째 줄의 stfld는 그 필드에 컴퓨터의 결과를 저장하는 명령이고요. 13번째와 14번째 줄에 적힌 대로 지역 변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힙 객체의 필드라는 게 정체입니다. 메인과 워커, 두 스레드가 같은 힙 객체의 같은 필드를 동시에 읽고 쓰는 셈이죠. 동기화 없는 공유 상태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반대로 태스크 버전의 IL을 보면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첫 번째 줄에 적힌 대로 컴파일러가 비동기 상태 머신을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async state machine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구조체가 만들어지고 여섯 번째 줄을 보면 안에 스테이트 필드가 있어 진행 상태를 담아둡니다. 그리고 moveNext 메소드 안에서 12번째와 13번째 줄 주석처럼 task.run을 호출해 getAwait를 가져오고 완료 안 됐으면 콜백 등록하고 빠져나갔다가 완료되면 getResult로 결과를 꺼내옵니다. 핵심은 getResult가 결과를 꺼내는 동시에 태스크 안에서 발생한 예외를 호출자 스레드에서 다시 던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await 태스크 버전을 try catch로 감싸면 예외가 정상적으로 잡힙니다. 같은 일을 시켰는데 한쪽은 동기화 문제가 시작되고 한쪽은 상태 머신과 어웨이터가 자동으로 따라붙는 IL 레벨에서 두 도구의 격이 갈리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어싱크와 어웨이트 키워드상을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싱크는 이 메서드를 비동기 상태 머신으로 컴파일해달라는 표시이고 어웨이트는 태스크가 끝날 때까지 호출자 스레드를 블로킹하지 않고 잠깐 양보한 뒤 결과나 예외를 꺼내 다시 이어서 실행되게 만드는 연산자입니다. 즉, await task.run 한 줄이 안에서는 방금 본 상태의 머신 IL을 모두 짜주고 있는 셈이죠. 이번엔 유니티 모바일에서 절대 만들어서는 안 되는 안티 패턴을 짚어보겠습니다. 업데이트 같은 몇 프레임 실행되는 메서드, 흔히 핫패스라고 부르는 곳에서 짧은 작업마다 스레드를 만드는 코드는 가장 위험한 모양 중 하나입니다. 이 코드에는 두 가지 치명적 문제가 동시에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네 번째 줄의 업데이트가 60fps에서 초당 60번 호출되는데 그 안에서 매번 뉴 스레드를 만들고 있죠. 즉 초당 60번의 시스템 콜과 1메가 곱하기 60 약 60메가짜리 스택 가상주소 예약과 해제가 일어납니다. 유니티의 IL2CPP가 쓰는 범 가비지 컬렉터는 스레드 객체와 람다 클로저까지 회수해야 해서 GC 스파이크, 즉 한 번에 많은 메모리를 회수하느라 프레임이 길어지는 현상이 폭발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13번째 줄 주석에 적힌 대로
트랜스폼 점 포지션을 워커 스레드에서 접근한다는 점입니다. 유니티 엔진 API는 거의 전부가 스레드 안전하지 않아서 메인 스레드 외에서 호출하면 즉시 invalid operation exception이 터지거나 더 나쁘게는 정의되지 않은 동작으로 이어집니다. 한 코드에 GC 폭탄과 스레드 안전성 위반이 동시에 들어있는 가장 피해야 할 패턴이죠. 그렇다면 유니티에서 진짜로 백그라운드가 필요할 때는 어떻게 짜야 하는지 정답 패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페이지를 둘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줄 주석에 적힌 대로 핵심은 한 번만 만든 워커 스레드와 결과를 메인 스레드 큐로 전달이라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8번째 줄에 밑줄 워커라는 스레드 필드를 단 하나만 두고 9번째 줄에 컨커런트 큐 스트링을 두어서 메인과 워커가 안전하게 메시지를 주고받게 만듭니다. 이 큐가 핵심이에요. 일반 큐가 아니라 컨커런트 큐, 즉 동시 접근에 안전한 큐를 써야 두 스레드가 동시에 인큐와 트라이디 큐를 해도 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10번째 줄에 밑줄 러닝이라는 볼러타일 불 플래그를 두어 게임이 종료될 때 워커에게 멈추라는 신호를 안전하게 전달합니다. 이어서 같은 코드의 가운데 부분을 보겠습니다. 17번째 줄에서 이지 백그라운드를 true로 설정해 게임이 꺼지면 워커도 같이 정리되게 합니다. 22번째 줄에서 시작되는 워커 루프 안에서는 26번째 줄처럼 파일 IO 같은 유니티와 무관한 작업만 합니다. 절대 트랜스폼이나 게임 오브젝트 같은 유니티 API를 만지지 않아요. 28번째 줄에서 그 결과를 밑줄 리절트즈 큐에 인큐로 집어넣습니다. 워커가 하는 일은 딱 여기까지, 즉 데이터를 만들어 큐에 넣는 것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코드의 끝부분을 보겠습니다. 33번째 줄의 업데이트가 메인 스레드 콜백이고요. 그 안에서 35번째 줄의 밑줄 리절트즈, 점트라이, DQ로 큐에 들어있는 결과를 하나씩 꺼냅니다. 38번째 줄 주석에 적힌 대로 게임 오브젝트 생성이나 UI 갱신처럼 유니티 API가 필요한 일은 전부 이 업데이트 안, 즉 메인 스레드 안에서만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42번째 줄, 온디스트로이에서 밑줄 러닝을 폴스로 바꾸어 워커에게 그만 돌라는 신호를 줍니다. 이 패턴의 핵심을 한 줄로 정리하면 워커 스레드는 평생 단 하나만 만들고 메인과 워커는 스레드 안전 큐로만 대화한다입니다. 매 프레임 뉴 스레드를 만드는 안티 패턴과 정확히 반대 방향이라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여기서 유니티 개발자가 자주 헷갈리는 코르틴과 스레드의 차이를 짚고 가겠습니다. 코르틴은 이름은 동시 실행 같은 느낌을 주지만 사실 스레드가 아닙니다. 메인 스레드 위에서 시간을 잘게 쪼개 쓰는 협력적 멀티태스킹일 뿐이에요. 일드리턴 널이라는 익숙한 표현은 다음 프레임에 이어서 실행해달라는 표시이지 새 스레드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표로 세 가지를 한눈에 비교해보겠습니다. 진짜 병렬 실행 측면에서 스레드와 태스크는 다른 코어에서 동시에 도는 진짜 병렬이고 코르틴은 메인 스레드에서 시간을 쪼개 쓰는 가짜 병렬입니다. 유니티 엔진 API는 코르틴만 자유롭게 호출할 수 있고 스레드와 태스크는 메인 스레드 외에서는 금지입니다. CPU가 무거운 계산은 스레드와 태스크가 적합하고 코르틴은 메인을 막아버려서 부적합하죠. 반대로 매 프레임 잠깐 양보 같은 패턴은 코르틴이 가장 자연스럽고 스레드는 부자연스럽고 태스크는 어웨이트로 흉내 정도 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생성 비용에서 스레드는 매우 큼, 코르틴은 매우 자금, 태스크는 풀을 재사용하니 자금입니다. 정리하면 페이드인이나 천천히 회전 같은 시각적 연출은 코르틴, 파일 IO나 압축, 해제, 길찾기 계산 같은 진짜 무거운 작업은 스레드나 태스크, 이렇게 역할을 나눠서 쓰는 게 정답입니다. 그럼 스레드를 정말로 직접 써야 하는 좁은 경우는 어떤 때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태스크.런으로 충분하지만 다음 상황에서는 스레드 직접 생성이 정당합니다. 첫째, 앞서 본 파일 로더처럼 앱 수명 내내 두는 단일 워커 루프입니다. 한번 만들고 평생 도는 백그라운드 루프인 거죠. 태스크 크리에이션 옵션 점 롱러닝도 비슷한 효과를 내지만 스레드 쪽이 의도를 더 명확히 드러냅니다. 둘째, STA, 즉 싱글 스레디드 아파트먼트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WPF나 일부 COM 객체 호출이 그 예인데 스레드 풀 스레드는 모두 MTA라서 셋 아파트먼트 스테이트 호출이 통하지 않습니다. 셋째, 포그라운드 스레드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콘솔 앱에서 메인이 끝난 뒤에도 반드시 마무리되어야 하는 작업이라면 태스크는 백그라운드라 메인이 끝나면 사라지니까 스레드를 써야 합니다. 넷째, 디버깅용 이름이 중요한 장기 워커입니다. 스레드.name이 디버거 스레드 창에 그대로 표시되어 식별이 쉽거든요. 이 네 경우 외에 백그라운드에서 한 번 실행 정도의 일이라면 태스크.run이 거의 항상 정답입니다. 이제 스레드를 직접 쓸 때 가장 자주 깨지는 함정, 처리되지 않은 예외를 보겠습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워커 안에서 못 잡은 예외는 프로세스를 그대로 죽인다입니다. 단넷 프레임워크 2.0부터 명시적으로 그렇게 동작이 바뀌었어요. 코드를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 주석에 적힌 대로
이건 게임이 그대로 죽는 코드입니다. 여섯 번째 줄에서 워커 람다가 invalid operation exception을 던지고요. 메인은 12번째 줄에 t.join을 try catch로 감싸고 있습니다. 한국어 사용자 직관으로는 이러면 잡힐 것 같지만 12번째 줄 주석이 미리 답을 알려주고 있어요. 조인은 단순 대기일 뿐 예외를 다시 던지지 않는다고 말이죠. 이어서 같은 코드의 아래쪽을 보겠습니다. 16번째 줄 주석이 잔인하게 알려줍니다. 절대 여기 도달하지 못한다. 워커의 예외는 다른 콜스택이라 못 잡는다. 라고요. 이유는 두 스레드가 서로 다른 콜스택을 가지고 있어서 한쪽에서 던진 예외를 다른 쪽 트라이가 잡는 게 원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번째 줄의 console.write라인은 영영 실행되지 않고요. 결과는 19번째 줄 주석처럼 appdomain.unhandled exception 이벤트가 한번 울리고 프로세스가 그대로 종료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줄 주석처럼 워커 안에서 직접 트라이 캐치를 두고 결과를 안전한 채널로 전달하는 방법뿐입니다. 네 번째 줄의 exception captured는 null이라는 변수를 메인 쪽에 미리 만들어 두고요. 여덟 번째 줄에서 워커 람다 안쪽이 트라이 블록으로 감싸져 있는 게 보입니다. 14번째 줄에서 잡은 예외 EX를 방금 만든 captured 변수에 저장해 둡니다. 호출자가 나중에 볼 수 있는 위치에 예외를 보관해 두는 거죠. 이어서 같은 코드의 아래쪽을 보겠습니다. 18번째 줄에서 t.join으로 워커가 끝나기를 기다린 뒤 20번째 줄에서 captured가 널인지 검사합니다. 널이 아니라면 21번째 줄에서 워커가 던졌던 예외 메시지를 안전하게 출력하는 거죠. 즉, 스레드를 직접 쓸 때는 워커 최상위 코드를 항상 트라이 캐치로 감싸는 일이 사실상 강제됩니다. 이 점이 태스크와 결정적으로 다른데 태스크는 안에서 발생한 예외를 자동으로 태스크 객체에 담아두었다가 await 시점에 호출자 스레드에서 다시 던져줍니다. 그래서 await 한 줄 위에 트라이 캐치 한 번이면 끝이고 스레드는 매 워커마다 트라이 캐치를 직접 챙겨야 한다는 부담이 있는 거죠. 왜 잡히지 않는지를 IR 한 컷으로 더 분명히 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코멘트가 코드의 결말을 정리하고 있고요. 워커 람다가 컴파일된 결과인 b 밑줄 0이라는 메서드 안에서 여섯 번째 줄 스로우 명령이 나옵니다. 이 스로우가 일어난 콜스택은 워커 스레드의 콜스택이고 메인 스레드의 트라이 블럭은 다른 콜스택에 있습니다. 여덟 번째 줄의 한 줄 결론처럼 메인의 트라이가 조인을 아무리 잘 감싸도 스로우가 일어난 콜스택과 잡으려는 캐치가 있는 콜스택이 별개라서 절대 잡히지 않습니다. 이 그림이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스레드를 안전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다음 함정은 어보트 메서드입니다. 옛날 코드에서 t.abort를 본 적이 있을지 모르는데요. 이 API는 .NET 코어와 .NET 5 이상에서 호출 시 플랫폼 not supported exception을 던지도록 명시적으로 제거됐습니다. 즉, 외부에서 스레드를 강제로 죽이는 길은 더 이상 없고 안전하게 멈추는 방법은 협력적 취소뿐입니다. 코드를 보겠습니다. 위쪽 엑스플리시트 표시된 첫 번째와 두 번째 줄, 단순히 t.abort를 호출하는 한 줄짜리 코드인데 이게 .NET 5 이상에서는 플랫폼 not supported exception을 던지면서 죽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멈춰야 할까요? 네 번째 줄 체크 표시 협력적 취소 패턴처럼 짭니다. 다섯 번째 줄에 볼러타일 한정자가 붙은 밑줄 스탑 리퀘스티드라는 불플래그를 두고 아홉 번째 줄에 워커 루프 조건문에서 매 반복마다 이 플래그를 검사합니다. 외부에서는 밑줄 스탑 리퀘스티드에 true를 대입하기만 하면 워커가 다음 루프 검사 시점에 그 신호를 보고 자발적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외부가 죽이는 게 아니라 워커가 스스로 멈추는 모델인데 반드시 강제 종료를 없앤 이상이 패턴이 사실상 유일한 답입니다. 방금 본 볼러타일 한정자도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볼러타일은 메모리 모델 한정자로 이 필드에 대한 모든 읽기와 쓰기를 다른 스레드에서도 즉시 보이게 만듭니다. 컴파일러와 CPU의 재배치를 막아서 한 스레드가 true로 쓰면 다른 스레드가 다음 읽기에서 즉시 본다는 보장을 받게 되는 거죠. 단순한 플래그 변수에는 적합하지만 더 복잡한 동기화에는 부족합니다. 그땐 락이나 인터락트 같은 도구를 써야 합니다. 또 하나 흔한 함정은 슬립을 대기 도구처럼 쓰는 것입니다. 스레드 점슬립은 정해진 시간만큼 기다린다는 의미일 때만 적합한데 종종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뜻으로 잘못 쓰여 버그를 만듭니다. 코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위쪽 X 표시 코드에서 첫 번째 줄 주석과 두 번째 줄 while 루프가 isReady가 true가 될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고 있죠. 그 안에서 네 번째 줄 thread.slip십을 반복합니다. 이러면 CPU 양보는 되지만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슬립은 즉시 깨지 않아서 isReady가 빨리 true가 돼도 최대 10m초가 더 걸리고요. 둘째, 응답성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일곱 번째 줄 체크 표시 정확한 깨우기 신호 사용 패턴은 여덟 번째 줄에 매뉴얼 리셋 이벤트 슬림 같은 신호 객체를 두고 대기하는 쪽은 웨이트를 호출해 깨어날 때까지 멈추고
준비된 쪽은 셋 한 번으로 즉시 깨워줍니다.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시간 기반 대기는 슬립, 조건 기반 대기는 매뉴얼 리셋 이벤트 슬림이나 세마포어 슬림, 태스크 같은 신호 메커니즘을 쓴다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니티에서 가장 무서운 함정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첫 번째 줄 주석에 적힌 대로의 코드는 유니티 에디터에서는 동작하는 척하다가 실제 모바일에서 크래시가 납니다. 네 번째 줄을 보세요. 워커 스레드 안에서 게임 오브젝트.find와 트랜스폼.포지션을 직접 만지고 있죠. 유니티 엔진 API는 거의 전부 스레드 안전하지 않아서 이건 정의되지 않은 동작입니다. 에디터에선 운 좋게 통과해도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는 침묵의 크래시로 이어집니다. 정답은 8번째 줄 아래쪽 체크 표시 패턴이에요. 11번째 줄에서 워커는 벡터3 넥스트 포스는 헤비.컴퓨트 넥스트 포지션처럼 순수 수학 계산만 합니다. 그리고 14번째 줄, 그 결과를 메인 스레드 디스패처.인큐로 메인 스레드 큐에 넣어 실제 게임 오브젝트 조작은 메인 스레드에서만 하도록 위임합니다. 이 분리가 깨지지 않게 워커는 항상 유니티 API 호출 0회라고 가정하고 코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제 C샵과 .NET 버전별로 스레드를 둘러싼 환경이 어떻게 변했는지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레드 클래스 자체의 시그니처는 .NET 프레임워크 1.0부터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스레드를 직접 쓰지 않게 만드는 상위 도구들이 계속 진화해 왔어요. 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NET 프레임워크 1.0에 스레드와 스레드 스타트, 그리고 스레드 프리 함께 등장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직접 스레드 제어가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었죠. .NET 프레임워크 2.0에서 결정적인 변화가 있었는데 처리되지 않은 예외가 발생하면 프로세스를 즉시 종료시키도록 동작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바로 스레드 안에서 트라이 캐치 누락은 곧 사망이라는 규칙의 시작이에요. .NET 프레임워크 4.0에서 태스크와 태스크 제네릭이 TPL의 일부로 등장하면서 결과 반환과 예외 전파, 조합이 가능해졌고요. C# 5.0과 .NET 4.5에서 어싱크와 어웨이트가 추가되어 태스크 위에서 비동기 코드를 동기처럼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NET 코어 1.0과 .NET 5 이상에서 어보트, 서스펜드, 리즐이 모두 제거되어 외부 강제 종료가 불가능해지고 협력적 취소 모델이 강제됐습니다. .NET 6 이상에서는 스레드에 언세이프 스타트 같은 보강이 추가됐지만 일반 사용에는 영향이 작습니다. 핵심은 C# 언어 차원의 변화보다 런타임 차원의 변화가 더 컸다는 점입니다. 코드 한 컷으로 그 변화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쪽 X 표시된 .NET 프레임워크 시절 코드를 보면 두 번째 줄에서 워커 스레드.어보트를 트라이 캐치로 감싸고 있죠. .NET 5 이상에서는 네 번째 줄 주석처럼 플랫폼 not supported exception이 그냥 던져집니다. 그럼 현대 코드는 어떻게 짜야 할까요? 여섯 번째 줄 체크 표시 패턴을 보면 일곱 번째 줄에서 캔슬레이션 토큰 소스를 하나 만들고 여덟 번째 줄에서 task.run에 그 토큰을 넘기면서 워커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10번째 줄에서 cts.cancel을 호출하면 워커가 자발적으로 토큰을 검사하다가 자기 손으로 빠져나옵니다. 이게 바로 강제 종료에서 협력적 취소로 옮겨간 .NET 동시성의 큰 흐름입니다. 그래서 신규 코드에서는 스레드를 직접 만들기보다 태스크와 캔슬레이션 토큰 조합이 표준이 됐죠. 마지막으로 오늘 다룬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스레드는 OS 스레드와 1대1로 매핑되는 저수준 API이고 스타트 시점에 시스템 콜과 약 1메가짜리 스택이 잡힙니다. 둘째, 이지 백그라운드 속성이 프로세스 종료 조건을 결정합니다. 기본값이 false, 즉 포그라운드라는 점이 중요해요. 셋째, 워커 안에 처리되지 않은 예외는 프로세스를 즉시 죽이기 때문에 스레드를 쓰면 워커 최상위 트라이 캐치가 사실상 필수입니다. 넷째, 결과 반환과 예외 전파, 취소가 필요하면 스레드가 아니라 태스크를 쓰세요. 컴파일러가 상태 머신과 어웨이터까지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다섯째, .NET 5 이상에서 어보트가 제거되었기 때문에 취소는 캔슬레이션 토큰 기반의 협력적 모델이 표준입니다. 여섯째, 유니티에서는 워커 한 개를 평생 돌리고 메인과 워커는 컨커런트 큐로만 대화하는 패턴을 쓰세요. 스레드는 잘 알아야 하지만 거의 쓰지 않는 도구입니다. 태스크 안에서 무엇이 돌아가는지 이해하기 위한 기초로 두고 평소엔 태스크와 캔슬레이션 토큰 조합으로 충분히 안전한 동시성 코드를 짜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레드 풀과 태스크가 그 위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본격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